평생 외면만 하던 남편이 치매가 걸린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남지 않은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어린애처럼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를 집 가장 안쪽 작은 뭉칸방에 눕혀두었어요. 숨이 가빠올 때도 있었고 정신이 흐려져 나를 몰라보는 날도 많았지만 그 방 안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시간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가라앉아 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살에 저는 병철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그렇듯 결혼이란 게 별거 없었어요. 그냥 같이 웃고 같이 밥 먹으면 그게 행복 전부라고 믿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병철은 말수는 적었지만 따뜻한 구석이 분명히 있었고 손이 크고 부지런해서 마을 어른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라면 어떤 고생도 함께 견딜 수 있겠다 싶었고 그 믿음 하나로 제 평생을 걸었습니다. 결혼 초반은 정말 평온했어요. 작은 사랑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이었지만 둘이 같이 장독대 앞에서 고추 말리고 들깨 털고 장 담그는 준비를 하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 마치고 돌아올 때면 시장에서 사온 떡 한 봉지를 내밀며 여보, 이거 좋아하지? 하고 웃었어요. 그 소리가 제겐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아이들도 금방 따라왔습니다. 첫째를 낳을 땐 마을 산파가 와서 새벽부터 불을 피우고 방을 데워줬는데 산파가 바로 나올 몸이야 겁먹지 마라 하고 다독여줬어요. 그때 남편은 방 바깥에서 어쩔 줄도 모르며 새끼 손가락만 잡고 있었습니다. 산파가 아버지, 밖에서 물 좀 끓여오슈 하니까 허둥대며 물동이를 엎기도 했고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도 했어요. 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배꼽을 잡기도 했고요. 저도 시간이 지나 그 모습을 떠올리면 귀여워서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낳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여전히 산파가 달려와 주었고 여전히 남편은 겁에 질린 사람처럼 우왕좌왕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면 남편은 제 손바닥을 꼭 잡고 순분아 여보, 고생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짧았던 몇 년이 제 가슴 속에서 가장 반짝거리는 시간들이었어요. 아이 셋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던 그 시절 우리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평안했습니다. 작은 상 위에 된장찌개 하나 올려놓고 5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던 때, 그때만큼은 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이 너무 짧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살림은 늘 빠듯했고, 그때 남편은 동네 사람들 권유로 장사를 해보겠다며 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엔 장돌림처럼 물건 팔러 다니는 정도였는데 장사가 잘 되자 남편은 표정이 달라졌어요. 여보, 조금만 더 하면 우리도 방 2칸 집으로 갈 수 있겠어. 그 말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이 애쓰는 게 고마웠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돈을 벌수록 집보다 밖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늦게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거래처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해야 돼. 오늘은 물건 들어오는 날이라 가게에서 잔다. 이런 말들을 남기고 문을 나서는 밤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이 안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마당을 서성이며 불 꺼진 들길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이 남편이길 바라다가 결국 아무도 없으면 그냥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일이
오히려 더 어색해졌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심장이 덜컥했고 얼굴을 마주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시간이 몇 해, 또 몇 해 쌓이며 저는 점점 남편 없이 사는 법을 익혀버렸습니다. 외로움도 처음엔 매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맛을 잃더군요. 미움도 서운함도 기대도 다 달아 없어지고 그냥 아이 셋을 지키는 것만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짧았던 행복한 시간, 아이들 웃음소리와 남편의 따뜻한 말투가 남아있던 그 몇 년이 이후 5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제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남편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제 하루도 조금씩 모양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해질녘만 되면 남편 발소리가 들릴까? 마당에서 콩나물 다듬던 손을 멈추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발소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기다린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루는 오후 내내 빨래를 삶아 널어두고 저녁밥을 준비하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아이들 셋이 밥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취도 없었어요. 국을 끓이다 말고 문 밖을 슬쩍 내다보곤 했는데 들길 끝에서 비칠 줄 알았던 그림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저녁밥상을 5자리로 차렸다가 결국 한 자리를 치웠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아, 이 집에 빈자리가 생겼구나. 그걸 인정하게 된 게 시간이 더 흐르니 남편은 어려운 일 생긴 날에만 잠깐 들르는 사람이 됐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장사하던 물건이 젖었다거나 가게에서 누가 돈을 떼먹었다거나 그럴 때만 집에 잠깐 왔습니다. 어쩌다 들어오면 덜 마른 손수건으로 얼굴이나 문질러 닦고 밥 한술 뜨고는 다시 나가곤 했어요. 그 사람이 마당에 서 있으면 반가워야 하는데 오히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섞으려 해도 뭔가 벽이 하나 서 있는 것처럼요. 살림은 살림대로 굴러가야 했습니다. 아이들 끼니 챙기고 이불 햇볕에 널어두고 텃밭에 고추 따서 말리고 김장철엔 절임통 들여다보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바쁜 하루 속에서도 대문만 향하면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불편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없으면 조용해서 더 편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문을 보면 마음 한쪽이 허전하게 비어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생활비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예전엔 장날마다 봉투를 건네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한 달에 2번. 그것도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면 들숨이 길어지고 날숨이 짧아졌어요. 부족하다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든 그 돈으로 버텨야 했고 아이들 도시락 반찬은 점점 단출해지고 옷은 물려 입히고 기워 입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남편은 점점 남 같아졌습니다. 대문이 열리면 심장이 뛰는 건 반가움 때문이 아니라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왔나 그 걱정 때문이었어요.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를 그런 분위기. 분명 남편인데 남편 같지 않은 자세히 보면 낯선 사람 하나가 우리 집에 머물다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집에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허전한 이상한 세월을 살았어요. 남편이 집을 뜸하게 드나든다는 건 이제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느 해 겨울 그 사람이 갑자기 헐레벌떡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밖은 눈이 비처럼 내리던 날이었는데 얼굴은 잿빛이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저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부엌에서 손을 닦고 뛰어나갔어요. 여보, 큰일 났어. 가게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뒷목까지 식은땀이 흘렀어요. 빚쟁이들이 가게 문짝에 붙이고 간 그 종이, 그게 붙었다는 건 이제 숨을 곳도 없다는 뜻이었죠.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렇게 작아진 얼굴은 처음 봤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먹어요. 속이라도 든든해야 버티죠. 말만 건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엔 겁도 분노도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무너지는 건 이제 익숙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자주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까봐 남편은 가끔씩 들르기만 하고 또 떠났어요. 대문 가까이서 낯선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아이 셋을 품에 모아 앉혀 숨죽이며 시간을 버티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대문을 사정없이 두드리며 병철이 집 맞지요?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들 입을 막고 조용히 촛불도 껐습니다. 집안은 숨조차 놓기 힘들 만큼 고요해졌고 저는 아이들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그저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밉다기보다 이 집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져오던 그 헝겊 주머니조차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 부잣집에 가서 김장도 돕고 봄엔 모내기 품앗이를 하며 품삯을 벌었고 가을엔 마을 논밭을 돌며 고추 따기 일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터지고 발바닥이 갈라졌지만 저는 걷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쓰러질까봐, 쓰러지면 아이들 셋이 무너질까봐요. 남편은 그때부터 남편이 아니라 그저 어디선가 바람에 날려오는 이름 없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한 번씩 나타나서는 여보, 나 물 좀. 중얼거리다가 이내 또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자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어쩌다가 마당에 그 사람 신발 자국이 남아있다면 아, 다행히 살아는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 남편이 완전히 가게를 잃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살에 박혀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잖아. 어디든 가서 잡아와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럴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잡아온다고 달라질 사람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은 그렇게 굴러갔습니다. 남편은 일어섰다가 다시 무너지고 조금 벌었다가 또 탕진하고 그럴 때마다 잠깐 들렀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구나. 남편을 바라보며 안쓰러움과 원망이 뒤섞였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포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날 무렵 저는 이미 늙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도 모를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된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제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순분 어르신 계신가요? 병철 어르신이 할머니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오래 묵혀둔 서러움이 훅 올라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막을 여는 신호가 될 거라는 걸. 그날 대문을 두드리던 두 사람은 면사무소에서 왔다고 했어요. 허름한 잠바에 신발은 먼지투성이었고 얼굴엔 며칠 밤을 못 잔 것 같은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슨 종교 건유라도 하러 왔나 싶었죠. 그런데 둘 중 한 사람이 조심스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분 어르신 맞으시죠? 병철 어르신이 계속 할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문을 닫는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뒤에서 잠시만요, 순분 어르신 하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한꺼번에 가슴 위로 쏟아져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망, 서러움, 체념 다 뒤엉켜서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날 밤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아이들 연락처까지 알아내 전화했더라고요. 큰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치매래요. 거기다 반신을 잘 못 쓰신대.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큰애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정신 돌아오면 엄마만 찾는데요. 정신 흐려지면 병원 탈출하겠다고 난리고.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신 돌아오면 나를 찾는다. 그 사람이 평생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는 방으로 갈수록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었어요. 문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퀭해져서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한참을 바라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마치 아주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분아, 순분이 맞지? 순간 저는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생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그 사람 입에서 제 이름이 그렇게 간절하게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예요. 그 말에 남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낯설고 또 참 서러웠습니다. 그날 요양원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정신이 흐려지면 병원을 빠져나가려고 발이며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문을 두드리고 정신이 돌아오는 날이면 순분이 부르라며 사람들 붙잡고 울며 애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평생 나를 외면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니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늘함과 서글픔이 방 안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게 익숙했는데 남편이 저를 찾는다는 말이 머릿속에 자꾸 맴돌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울렁거렸어요. 그리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받아줘야 하나, 외면해야 하나, 그렇게 수십 년을 따로 살아오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부부로 살라고? 참 희한한 인연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고 내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버릴 순 없지 않나? 그 생각이 가슴 한켠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다시 거두기로 했어요. 도시 아파트 정리를 하고 아이들과 상의해서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위한 작은 뭉칸방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누울 자리, 옷 갈아입을 자리, 밤마다 울다 잠들 자리, 전부 다 제가 다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그 방에 누워 숨을 골랐을 때 저는 문틈을 붙잡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다시 이 길을 걷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그 밤 저는 오래 묵은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온 첫날,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고추대며 햇볕 든 장독대며 오래된 집 기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이면 조용히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어요. 집 한켠 작은 문칸방을 남편 자리로 정해두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워 지내기엔 충분한 크기였고 창문은 작았지만 햇빛이 들면 방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집 냄새가 조금 묻어 있어서 남편이 오래 누워 있어도 춥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을 그 방에 눕히는 첫날, 그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 손을 꼭 붙잡고는 순분아. 나 여기 있어도 돼? 하고 묻더군요. 그 말이 가슴을 쿵 치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집을 내팽개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있어도 되냐고 묻는 그 모습이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있어도 돼요. 이제 여기서 지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 건 사랑 때문도 부부라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정이 마르다 못해 가루가 되어도 어딘가 밑바닥에 남아있는 그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돌봄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치매가 있어 날마다 기억이 뒤죽박죽이었고 한 번은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려 해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 붙잡기도 했습니다. 순분아, 나 일하러 가야 돼. 거래처 가려면 지금 가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중얼거릴 때 저는 남편의 세월이 그곳에 멈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30년 전 집을 늘 비우던 그 시절. 그때의 그 사람 마음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 있는 거죠. 밥도 제가 먹여야 했고 몸도 제가 닦아줘야 했어요. 이제는 제 손끝이 닿아도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간지러운지, 어딜 만져줘야 편한지 말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저는 하루 종일 눈치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똥오줌도 제가 받아냈어요. 남편 몸이 약해져서 가끔은 제가 손수 이불을 걷어내고 걸레를 들고 방바닥을 닦아야 했지요. 그렇게 남편 병수발을 하는데 저는 때때로 울컥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삶이란 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사람이 늙고 병들면 결국 누군가의 손에 맡겨지는구나.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해서 그저 서글픔이 있었을 뿐. 가끔 정신이 또렷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순분아,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너한테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남편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배려였는지 아니면 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낡은 집의 작은 문칸방에서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그 순간만큼은요. 시간이 지나며 남편 기억은 더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느 날은 모르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어느 날은 손을 잡으며 순분아 나 배고프다며 했던 말을 반복하기도 했어요. 그날 남편의 기억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저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망스러운 세월이 너무 길었는데 남편의 쇠약해진 눈빛을 볼 때마다 그 원망이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오래된 멍이 천천히 색을 잃어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인지 동료인지 그냥 오래된 인연인지 모를 묘하고 조용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불행하다 하겠지만 저는 그 시간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뭉칸방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저는 아주 늦게 정말 아주 천천히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시골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우리 둘 사이에도 오래 묵은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원망이라 부르기엔 너무 오래된, 정이라 하기엔 너무 얇아진 감정들이 마치 방구석, 먼지처럼 조용히 쌓였다가 바람 한 번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새벽마다 기침을 하던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밥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안을 들여다보며 이불 끝을 들춰보고 체온을 확인하고 그의 손을 따뜻한 물에 적신 헝겊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뭉칸방에서 조용히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도 신음도 없었고 그저 한숨처럼 마지막 숨이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평생이 그 한숨에 담겨 떠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어요. 허전함과 안도, 슬픔과 끝맺음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이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염을 마치고 초를 밝히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상을 치르며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이 떠난 뒤의 집은 이상하게 더 조용했습니다. 그 작은 호흡 하나가 없어진 것뿐인데 집 전체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밤마다 그가 뒤척이던 소리까지도 이제는 제 귀에 스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하루는 너무 피곤해 손톱 끝까지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아 잠들자마자 깊은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젊은 시절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장정처럼 듬직하고 얼굴빛 좋고 웃음이 조금 어색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천천히 걸어오더니 마치 꼭 해야 할 말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순분한 몸에 몹쓸 것이 있어 병원 좀 가봐라. 나 그 말 하려고 왔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고는 뿌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도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꿈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며칠을 망설이다 동네 보건소에 갔다가 의사 권유로 큰 병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초기 혈액암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빨리 발견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엔 나 살려주고 가는구나. 힘든 치료를 받는 동안 가장 많이 떠오른 장면은 그 꿈속의 남편 모습이었습니다. 젊고 똑바른 눈빛. 그 눈빛은 제가 평생 바라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받지 못했던 단 한 번의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야 그 사람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내게 와서 마지막에 남편 노릇을 하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방 안에 홀로 누워있던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다 용서할게. 나도 당신도 참 많이 돌고 돌아왔네. 그 말이 나오고 난 뒤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앙금이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천천히 풀어져 갔어요. 남편은 늦게 왔고 늦게 떠났고 마지막엔 나를 살리고 갔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뭉칸방 문을 저는 쉽게 닫지 못했습니다.
작은 숨소리 하나 남아있을 것만 같고 언제라도 문을 열면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부를 것만 같았어요.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한 마음이 더 크게 남는다는 걸 늦은 나이에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 사람의 마지막 눈빛이 더 오래 제 가슴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평생 쌓였던 서러움이 조용히 녹아내렸고 그 눈빛 하나로 나는 그 사람을 끝내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길었지만 진심이 오간 순간은 너무 짧았고 그래서 더 그립고 더 아쉬운 마음으로 지금도 그 문칸방 앞을 지날 때면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편한 길만 걸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야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늦게 온 인연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온 진심은 기억 속에서 오래오래 따뜻하게 남아 이 봄, 저 바람, 저녁 노을 속에서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하나면 이 남은 생도 그럭저럭 살아갈 힘이 되겠지요. 이 글을 읽은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